여러분, 몽골 제국이 기마민족의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국가 시스템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해외 학계는 최근 몽골 제국의 행정과 지배 구조 형성 과정에서 발해의 영향과 발해 출신 인물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해와 몽골 제국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속 발해는 고구려 뒤를 이은 나라,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해의 진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발해는 연해주 일대를 넘어 사할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인구 역시 동시대 동북아 국가들과 비교해 수백만 규모로 추정됩니다. 일본과는 당당히 맞서 대등한 외교를 펼쳤고 당나라조차 발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해는 멸망하게 됩니다. 발해 유민들은 거란과 여진 사회 속으로 흡수되었고 그 일부는 몽골 제국의 형성과 확장 과정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발해가 무너졌을 때 역사에서 나라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았습니다. 임속가는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칭기스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원사는 짧게 기록합니다. 임속가는 발해 사람이었고 그 시기에 몽골 제국으로 들어가 정벌에 참여해 공을 세웠다고. 기록은 담담하지만 이 한 줄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발해인은 역사의 끝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 몽골 제국이 만들어지던 그 순간에도 발해의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몽골 제국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출발선에는 발해가 남긴 사람과 경험, 그리고 전쟁과 행정의 기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임속가가 전쟁의 현장에 서 있었다면 유할랍 파도는 그 전쟁 이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사에는 유할랍 파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발해의 땅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의 시대, 몽골 제국은 끝없이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정복한 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질서를 세우고 제국의 규칙을 퍼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유할라파도 같은 인물들이 맡았습니다. 몽골은 세계를 무너뜨리는 데 강했고 발해의 사람들은 그 세계를 운영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칭기스칸의 제국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나라가 아니라 발해가 남긴 사람과 경험,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확장된 제국이었습니다. 민족사학자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부식은 사대주의를 근본으로 삼아 삼국사기를 지었다. 그 결과 동부여와 북부여는 지워졌고 발해는 역사에서 버려졌다. 여러분, 발해는 결코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던 실크로드의 상인들 틈에서, 그리고 몽골 제국의 거대한 초원 한가운데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발해 왕족의 후예들이 새로운 제국의 행정을 지탱하며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해는 멸망한 나라가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은 숨은 제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제국 발해의 진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926년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면서 발해의 역사가 끝났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백성들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발해의 유민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자신들의 언어와 제도, 그리고 발해의 정신을 품은 채 새로운 시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세계의 학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석학 크리스토퍼 에트우드는 원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 제국은 몽골 귀족들만으로는 결코 굴러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정은 중앙의 몽골 귀족이 아니라 오랜 국가 운영 경험을 가진 동북 변경 출신의 실무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남기고 세금을 걷고 군을 조직하고 지방을 통치하며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영웅은 몽골의 칼이었지만 제국을 살린 것은 동북아 전통에서 이어진 행정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해에서 시작되어 요나라와 금나라를 거치며 축적된 동북아 행정의 기억, 바로 그 인력들이 원 제국의 실제 운영을 떠받쳤던 것입니다. 발해가 무너진 뒤 발해의 사람들은 거란과 여진 사회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흡수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발해식 고분을 만들고 발해식 도자기를 빚고 발해식 장례 문화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발해 사람이다.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는 정체성의 끈질긴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생존력은 후대 역사를 뒤흔듭니다. 발해 유민들은 요나라 속에서 금나라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몽골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갑니다. 행정, 군사, 그리고 제국 운영의 핵심. 그곳에 발해의 피가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칭기스칸의 동방 원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 제국, 세계 최강의 초제국을 만든 주역들 속에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몽골 제국에 스며든 발해의 거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해의 어떤 전통이 어떤 방식으로 몽골 제국을 움직였는지 이제부터 그 놀라운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발해의 행정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왜 몽골 제국과 닮았다고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발해는 동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다핵적 수도 체제, 오경 15부 62주의 행정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도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무려 5개의 수도가 나라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발해는 그냥 한 지역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땅만 다스리던 좁은 나라가 아니었죠. 발해는 농경 세계를 품고 초원의 유목 제국과 맞서며 그리고 바다를 건너 해양 교역까지 지배한 놀라운 문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합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한 곳에 묶어두지 않고 여러 수도에 분산시켜 행정과 전략을 유연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훗날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의 통치 방식이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몽골 제국 역시 카라코룸, 상두, 대도와 같은 여러 정치 중심지를 운영하며 제국을 분산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행정 중심과 권력 거점을 두고 다민족 엘리트와 지역 실무 관료들이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해는 단순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제국의 모델을 먼저 만들어낸 진짜 선구자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발해 연구자 니콜라이 크라디는
발해를 동북아의 다민족 복합국가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구조는 훗날 몽골 제국이 카라코름과 여러 거점 도시를 통해 광대한 세계를 통치했던 방식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다음은 혼인 정책입니다. 발해 왕실은 내부 결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말갈, 여진, 거란의 유력 세력과 혼인하며 그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구당서에도 발해 왕실이 부족 여성과 결혼해 세력을 넓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훗날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각 부족을 연결하고 통합했습니다. 발해는 토착 말갈 엘리트들을 권력 구조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배제 대신 포용, 지배 대신 동맹. 이건 바로 엘리트 네트워크 제국이었습니다.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 중심이었지만 거란, 여진, 위구르, 엘리트를 끌어들여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발해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몽골에게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발해는 9세기 동북아에서 이미 몽골 제국을 가르친 초강 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몇 줄로만 기억하는 발해는 세계사를 선도한 혁신적인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가설이 나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칭기스칸의 보르직인 시족 혈통 속에 발해의 피가 흐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칭기스칸의 보르직인 가문이 여진과 거란, 시리와 혼혈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복합적 혈통 속에 발해인의 피 또한 흐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초기에 발해가 스스로를 진이라 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칭기스라는 말의 칭소리와 진국의 진은 과거 여러 언어에서 서로 비슷하게 교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칸이라는 말은 사실상 왕, 군주라는 뜻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구려 제3대 대무신왕과의 관련성입니다. 먼저 T와 D 소리는 역사적으로 서로 자주 바뀌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태무와 대무는 실제 발음에서는 꽤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끝에 진과 신. 이 두 소리 역시 과거 여러 언어에서 서로 교환되며 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태무진 그리고 대무신. 구조도 비슷하고 발음 흐름도 상당히 닮아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발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발해 유민들은 흩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해주로 흑룡강으로 퍼져나가며 거란과 여진의 사회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금나라는 여진족 완안씨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금사는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금나라 태조 아골타의 선조.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인물 한보가 고려인, 곧 한민족이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료에서도 발해를 고려라 부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한 줄로 정리하면 이 말로 귀결됩니다. 금나라의 시작점, 그 근원에는 바로 발해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나라는 몽골과 자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칭기스칸의 보르직인 가문도 옹기라트, 케레이트, 타타르 등 여러 부족과 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놀라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발해계가 흡수된 여진, 그 여진의 피가 금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혈통이 다시 몽골 보르직인 가문과 섞였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발해는 단순히 사라진 왕국이 아니라 그 피와 문화가 북방 세계를 거쳐 몽골 제국의 탄생에까지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칭기스칸의 제국 속에는 이미 200년 전에 멸망한 발해의 피와 기억이 흐르고 있었다. 세계사를 뒤흔든 인류사 최강의 정복 제국 몽골. 그 제국의 배경에는 잊혀진 제국, 발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발해는 동아시아의 슈퍼파워였습니다. 실크로드의 교역망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멸망 후에도 유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란과 여진 몽골 제국 속에서 살아남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발해는 결코 사라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기억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 발해는 여전히 세계사 속에서 숨쉬는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민족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발해의 역사는 바로 그 치열한 투쟁의 증거였습니다. 당나라라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며 일본과는 대등히 교류하며 끝내는 몽골 제국의 심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의 역사. 그것이 발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우리가 그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발해를 잠깐 스쳐간 옛 왕국으로만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쪽짜리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발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지워진 것처럼 보였을 뿐. 그 정신은 바람처럼 강물처럼 사람의 기억 속에 흘러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피와 문화와 자존은 역사의 골짜기를 지나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다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발해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